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마스크 시대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요즘 미팅이나 회의, 그리고 오늘 같은 강의, 또 문학 행사들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문인협회 부회장 김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문인협회 손여권 회장님과 오늘 강의를 지난번에 이어서 해주실 문희봉 수필가님 나오셨는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인 아트 체인지업으로 대전문학 아카데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대전문인협회에서는 4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2회씩 8회에 걸쳐 문학으로 삶의 질을 업시키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수필가이자 평론가이신 문희봉 강사께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먼저 손여권 회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문희봉 강사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여권입니다. 지금까지 7회에 걸쳐 문학 특강을 해주신 김하나 시인, 또 공광규 시인, 또 손종호 시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강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문희봉 수필가까지 4분의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문인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동안 편안하게 지내셨죠? 오늘 함께 하실 문희봉 수필가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봉 선생님은 충남 당진 출생이시고요. 호는 하정이십니다. 충남 교육청 장학관과 중등 학교장을 역임하셨었고요. 월간 에세이 수필로 추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부문에서는 한맥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1990년도에 또 평론 부분에서도 등단을 하셨습니다. 다시올 문학으로 2009년에 평론 부분에도 등단을 하셨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인문학 콘텐츠 개발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한국수필가협회 수필문학가협회 이사,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십니다. 대전시인협회 회원이시고요.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자문위원장도 현재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대청 문화포럼의 자문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작가 수혜를 7회에 걸쳐서 수혜를 받으신 바 있으십니다. 한국현대수필작가 100인에 선정되신 바 있으시고요. 소운문학상, 진로문학상, 대전광역시 문학부분의 문화상, 그리고 MG문학상, 월간문학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작품집으로는요, 논문집에 1987년에 쓰셨던 김유정 소설의 실상에 관한 연구가 있으시고요. 수필집으로는 1994년 작은 기쁨 큰 행복이라는 1집 1회로 올해 죽어도 죽지 않는 나무 8집에 이르기까지 8권의 수필집을 출간하셨습니다. 또한 2003년 지천명의 노래라는 1집 시집을 발간을 기점으로 2018년도 문희봉 직견이라는 시집 6집을 발간하기까지 6권의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문희봉 선생님 오늘 모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훌륭한 강사분을 모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대전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하고 대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아트 체인지업, 대전문학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강의 중간에 이채유 낭송가의 시 낭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필에 대한 이해라는 내용으로 문희봉 수필가의 강의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수필 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뭔가가 이게 맨 밑에 줄부터 나오네요.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수필쓰기네요. 수필쓰기 지금 말씀드리는 이 5단계가 이것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지켜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단계가 뭔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렇지요. 일단 주제가 설정돼야 돼요. 이제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집을 지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기와집을 지을 것인가, 초가집을 지을 것인가,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빌라를 지을 것인가, 노화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 이제 주제가 설정되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필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늘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요 와이셔츠 안주머니에 메모지와 연필이, 볼펜이, 만년필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핸드백 속에 꼭 준비가 돼서 내가 그러한 그 기와집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기와집과 관련된 그러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수집을 많이 해두는 겁니다. 이것을 많이 해두면 해둘수록 좋은 작품이 탄생되지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인가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개요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개요 작성이라는 것은 그 건축을 할 때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면 개집밖에 안 돼요. 개집이요. 그러니까 개요가 작성이 잘 돼야 집다운 집이 탄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갈 때도 산에 가려면 이러이러한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정상에 오르고 그 다음에 하산까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개념도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설계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집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죠. 돈은 돈대로 다 들이고 엉뚱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엉뚱한 집이 지어지는 결과밖에는 얻을 수가 없지요. 개요 작성 다음에는 요겁니다. 써야죠. 이제 쓰는 것은 아까 개요 작성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하기로 한 것에다가 살을 붙여나가는 것입니다. 요거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요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썼다고 한 것이 쓴 것이 완전한 작품이 됐느냐? 절대로 아니죠. 퇴고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상량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주제 설정이 먼저 되고, 그러니까 주제 설정이 안 되면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설정되고 자료 수집하고 개요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집필하고 그 다음에 퇴고하고, 그러니까 퇴고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저기 나옵니다. 보세요. 구양수라고 하는 사람은 5자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십 장의 원고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5자 수정하는데요. 소동파는요, 적벽불을 고치는데요, 한삼택이 분량의 원고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200여 회의
퇴고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퇴고 과정은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맨 밑에 또 약손이 나오네요. 저 위에 제목이 나왔네요. 수필 수련입니다. 수필을 수련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독서를 해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된다. 다독이에요. 요 다독, 독서를 할 때 그냥 독서만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요. 책을 읽을 때 이러한 내용은 내가 어디에 인용해도 좋겠다 하는 글이 있으면 밑줄을 쳐놓습니다. 밑줄을 쳐놓은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밑줄 쳐놓은 부분을 내 작품에 인용할 때 어느 누구의 작품 뭐에서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써줘야 돼요. 내 생각인 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뭔가요?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라고 그러대요. 수필을 전문으로 쓰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으로, 그래서 흉내를 내다 보면 내 나름대로 독창성이 생기고 상상력이 생기고 개성적인 그러한 글귀가 탄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흉내를 내라. 어떠한 심사할 때 100일장 심사를 하다 보면 그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심사 기준. 그것이 첫째가 뭐예요? 주제와의 적합성 아닙니까? 주제와 동떨어진 내용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독창성. 그 작가 나름대로의 그 개성적인 그러한 독창성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표현력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흉내를 내는 것으로 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려두고요. 그 다음에는 단문 작성 훈련하셔야 돼요. 간결체가 있잖아요. 간결체. 주어 서술어 아니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아니면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수식어 서술어 이런 정도 아주 짧은 단문 작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만연체로 쓰면 읽는 사람들이 질려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읽다가는 숨 끊어져. 그 사람들이 읽을 생각을 안 씁니다. 단문 훈련을 자꾸 연습을 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나는 지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그 단문 작성 훈련을 하시는 것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 수집을 할 때 메모하는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요새는 그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요거 집에 가서 써야지 하고 머릿속에 넣어두었다가 그냥 집에 가서는 아까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메모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필 어휘 훈련도 해야 됩니다. 요 수필 어휘 훈련을 할 때요. 그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된 그러한 수필 어휘를
많이 찾아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순수한 우리말이지만 처음 듣는 말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맨 밑에다가 줄을 달아서 그 말에 대한 설명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 작성하시는 거예요. 개요 작성. 개요 작성, 요게 그 우산이라고 하는 거, 꿀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자 예찬이라고 하는 요 글들은 모두 제 글입니다. 제 글인데 어떠한 내용인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덕수궁 돌담길을 영국 그 대사 부부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이분들이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근데 그때 옆을 지나던 대한민국 그 두 분이 남녀가 우산을 각각 쓰고 가다가 우산 하나를 그 영국 대사한테 빌려줬어요. 요거 쓰고 가세요. 영국 대사인지도 몰랐죠. 아, 코 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 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쓰면 비를 가리는 거에 불과하지만 나누어 쓰면 감동을 주는 물건이다. 이러한 주제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어느 경찰관이 그 장애인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지금 비도 오고 오니 오늘은 들어가시고 비가 그치면 와서 또 시위를 하시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늘은 제 차례이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와도 저는 제 임무를 오늘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이 그 장애인이 시위를 끝날 때까지 우산을 받쳐주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갸륵한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소녀상 있잖아요. 소녀상이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경찰관이 아이고 저게 비가 오는데 저 소녀상이 저게 비를 맞으면 감기나 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우산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교대를 해주고 해서 그러한 내용의 글을 제가 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는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산은 혼자 쓰면 비를 가리는 물건에 불과하지만 나누어 쓰면 감동을 주는 물건이다. 이러한 내용 결말로 끝을 맺은 그러한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꿀벌이나 남자의 찬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박문화의 약손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는데요. 이 박문화가 그 수필가이면서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인데 손녀가 밖에서 놀다가 그 눈에 그 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인 요 박문화 씨가 야 내가 꺼내줄게 하고 쪽집게를 그 핀셋을 들으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아가야 이리 와 내가 빼줄게. 그래서 할머니가 그 티를 빼줬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의 손은 약손이고 할아버지의 손은
현대의 약손이 현대의 의술의 손이지만 손녀한테는 약손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한 뜻을 가진 뜻을 지니고 있는 수필이었습니다.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도 그래요. 그 의정부에 살 때인데 서울에 왔다가 그 시간이 남아서 그 방망이를 깎는 노인을 발견하고 집에 이 방망이가 다듬이질하는 방망이가 오래돼서 저거 하나 다시 사가야 되겠다 해서 그 노인한테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다 깎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노인한테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다 깎았으니 이제 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살펴보면서 한 너댓 시간 후에 방망이를 주는데 집에 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잘 깎은 방망이는 내가 지금 제일 처음 본다 하는 그 아내의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는 어떠한 일이 됐든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쓴 글이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입니다. 윤호영 씨의 또 달밤이라고 하는 그 수필이 있는데 이 수필도 그렇게 아주 짧아요. 한 5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개요를 한번 보실까요? 참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낙향해서 살 때예요. 윤호영 씨가. 그 하도 심심하고 그래서 달은 밝고 이웃에 사는 아랫마을에 사는 김군한테 갔어요. 그런데 김군은 집에 없고 대문이 잠겨 있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맞은편 집에 툇마루에 노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윤호영 씨가 다가갑니다. 잠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랫마을에서 왔수? 아주 말로 퉁명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하도 달이 밝기에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사실은 김군을 만나러 왔는데 그런데 밝기에 그러니까 그렇죠. 달이 밝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 노인이 가만히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상을 차려가지고 나옵니다. 무청김치에 막걸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윤호영 씨가 막걸리를 한 잔 나눠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달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슥해져 가지고 노인이 자 그러면 살펴가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저기에서는 그 하나의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 농촌에 대한 정서, 무슨 그 우정, 애정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아주 짧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천득 씨의 인연이라고 하는 건 수필인데 이 수필도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쓰게 됐냐면 춘천에 가면 성심여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성심여학교? 내가 그 전에 일본에서 살 때 공부를 할 때 그때도 거기에 성심여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심여학교와 성심여학교를 연계해서 어떠한 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쓰여진 글이 인연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게 피천득 씨가 일본 소녀인 아사코라고 하는 사람을 3번을 만납니다.
3번을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가 그 아가씨가 17살 때였어요. 하숙집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인데 하숙집 딸인데 그때는 나를 보고 피천득 씨를 보고 목을 껴안고 볼에다가 뽀뽀를 해줄 그러한 정도였어요. 아주 귀여웠어요. 이게 두 번째 만난 것은 10년 후에 동경을 방문하면서 한번 들러봤는데 그때는 그냥 뭐 볼에 뽀뽀니 목에다가 목을 안아주고 이런 건 없고 그냥 밋밋하게 악수만 해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느낌은 청순하고 세련됐다 하는 그러한 느낌은 가졌어요. 세 번째는 1954년에 미국 가던 길에 동경에 들렀을 때 한 번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아사코가 결혼을 했어요. 이게 결혼을 한 사이니까 이때는 악수도 없이 오셨어요. 인사만 합니다. 그리고서 그때의 느낌은 아사코는 이제 시들어가는 백합과 같은 인물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3번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결코 쉬운 인연은 아니다. 아주 귀한 인연이다 하는 뜻에서 쓴 수필인데 이것도 아주 가치가 있는 수필입니다. 이게 피천득의 장미라고 하는 수필인데 이 수필도 보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아침에 잠이 깨면 이제 보려고 7송이의 장미를 샀어요. 이러다가 전차를 탔거든요. 전차를 탔는데 친구 Y를 만났어요. Y를 만났더니 부인이 지금 달포째 병환 중이라고 하면서 부인 때문에 이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송이 중에서 2송이를 그 친구 Y한테 줍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C라고 하는 친구의 하숙집을 또 들릅니다. 들러보니까 꽃병이 비어 있어요. 여기다가 또 내가 2송이만 꽂아줘야 되겠다 해서 2송이를 꽂아줍니다. 그러고 나와서 K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애인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손에 든 것은 3송이 남았는데 장미 3송이를 탐내는 눈치예요. 그래서 3송이를 빠져 K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허전해요. 내가 잠이 깨서 보려고 7송이를 샀는데 2송이, 2송이, 3송이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네요. 허허. 그런데 내가 주고 싶어서 주었다. 우리 집에 있는 꽃병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푸는데 아주 제1인자입니다. 피천득 씨의 장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수필은 창조의 가치와 무량한 심미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필은 자기 존재를 알리는 글이에요. 수필 속에 나오는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작가 자신이죠. 소설 속에 나오는 나는 누구예요? 이거는 작가가 꾸며낸 허구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수필에는 허구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느냐? 수필에도 약간의 허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한 허구는 쓰면 안 되겠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긋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긋다, 선을 긋다, 그리다 이런 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글이 되는데 이게 모든 것들의 바탕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그 예술 장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문학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러한 예술의 바탕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그 모든 예술은 인문학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됨됨이가 들어 있습니다. 품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퇴고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갈고 닦고 다듬는 것. 이것은 결국 자기 인격을 다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필은 주인공 작가 아니에요. 그 수필을 읽어보면 그 수필가의 됨됨이가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읽어보면 아이고 두어 달 전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대. 아이고 서너 달 전에 좋은 일이 있었대. 이런 것들이 그 수필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수필을 읽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는 수필가로서 꽃밭만 조성해 주면 됩니다. 어떠한 꽃을 심든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꽃밭을 조성해 주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 꽃밭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수확할 수 있게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수필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필가의 의무입니다. 뭐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독자들한테 이렇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분위기만을 조성해주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수확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수필가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필에도 특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수필에 특질이 있어요. 어떤 특질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요. 수필은 산문이에요. 시는요. 시조는요. 동시는요. 운문 아닙니까? 그런데 수필도 비교적 길이가 짧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길이가 짧아야 되기 때문에 다듬기를 잘해야 됩니다. 다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퇴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잡지사 같은 데는 아주 분량을 지정해 줘요. 10매, 13매, 7매 이렇게 지정해 주면 그거에 맞춰서 써야지 그거보다 길다든가 짧다든가 하면 안 실어줍니다. 참 그런 때는 애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여튼 짧게 쓰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 5매 내지 10매 아니면 길어야 13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필을 쓰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수필은 형식적 제약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말씀 들으셨죠? 수필에 형식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형식적 제약이 없다고 해도 어디엔가 주제는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제를 어디다 넣을 것이냐? 끝에 넣을 것이냐? 앞에 넣을 것이냐? 앞뒤에 넣을 것이냐? 중간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쭉 늘어서 넣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재가 광범위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학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시인도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제재들을 자기 나름대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돼요.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돼요. 광범위한 제재 속에서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글 한 편을 쓰고 있는데 그 주제를 뭐라고 정했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고 글을 써요. 그런데 그걸 몇 자리로 쓰냐? 10몇 자리로 씁니다. 거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니까 베푼다고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베푸는 것만이 아니고 비금전적인 것으로도 베풀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가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뭐 등등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열거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아닙니까? 이게 그러한 식으로 개요 작성을 해서 쓰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 낭송을 듣는 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문희봉. 그는 나무를 키우는 정원사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목향이 난다. 내 향보다도 아프리모 향보다도 진한 향기가 난다. 천연향이다. 사물을 볼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도 그가 발산하는 향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다.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는 예리한 눈을 가졌다. 자신에 대한 투자는 순번에서 밀린다. 베풀고 다독이고 눈물 닦아주고 아픔 함께 나눈다. 봉사도 습관이고 베품도 습관이라 한다. 말도 행동도 그가 피우는 난로 속에서 출발한다. 아름드리 소나무다. 독야 청청 푸른 전나무다. 용맹스러움이 백호를 닮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다. 나는 매일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 은하수 총총한 그 하늘 바라보고 산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그 향기에 취했나 보다. 그가 내뿜는 향은 말랑말랑한 마시멜로다. 가슴에서도 머리에서도 약관의 젊음을 간직한 남자. 막걸리 약지로 저 입에 대주는 남자. 택시 불러 귀가 도와주는 남자. 향기를 내뿜는 그의 가슴에도 커다란 상처 있을까? 있다면 그건 아마도 하늘에 오르다 별에 부딪힌 상처이겠지. 자, 시 낭송을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는 수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제가 지금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쟤도 급했던 모양입니다. 일찌감치 나오네요. 자연적 구성입니다. 이건 개인적 수필이거든요. 개인적 수필은 거의가 서정 수필입니다. 수필에는 경수필, 중수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경수필이에요. 그 다음에 좀 무게가 있는 수필이 있잖아요. 그 무게가 있는 수필은 요거는 그 개인적 수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네요.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집을 짓는데 써내려가는데 꼭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적 순서를 꼭 밟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밟는 것보다는 과거에서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에서 과거로 이렇게 뒤바꾸어서 쓰면 더 감칠맛이 나는 수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순서도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먼 데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에서 상으로, 우에서 좌로, 근에서 원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쓰면 더 감칠맛이 나는 수필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 이제 종합적인 구성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수필, 이제 논리적인 수필이에요. 이것은 중수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논설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수필의 범주 속에 속합니다. 그런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서정적인 수필, 개인적인 수필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 쓰는 것이 논리적인 그러한 중수필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성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3단 구성, 4단 구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3단 구성하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4단 구성하면 기승전결입니다. 병렬 구성이면 주제를 쭉 늘어놓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순서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역순으로 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주제를 앞에다 두어도 좋고, 두 갈씩입니다. 제일 뒤에 두어도 좋고 미괄식입니다. 가운데에 두어도 좋고 중갈식입니다. 앞뒤에 두어도 좋고 양괄식입니다. 그 다음에 쭉 늘어서 두어도 좋고 병렬식입니다. 이것들은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쓰시고, 처음에는 순서대로 쓰시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시고 쓰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 구성은 자유롭게 하셔요. 그 대신 구성 원칙을 잘 준수해 가면서 쓰셔야 됩니다. 수필의 진술 방식은 3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거죠. 설명. 하늘이 푸르다. 이건 설명이죠. 그 다음에는 논증, 귀납적, 연역적. 주제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쭉 풀어나가다가 주제를 제일 뒤에 놓는 방법도 있고,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증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신 분들이 쓰시는 것이 더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묘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묘사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 설명 하늘이 푸르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푸르다를 묘사를 합니다.
그냥 하늘이 푸르다 하는 것보다는 하늘이 무엇처럼 푸르다 하면 조금 낮게 들리죠. 아, 하늘이 수정처럼 푸르다. 이제 다음에 그 나뭇잎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나뭇잎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흔들린다. 그때 설명은 나뭇잎이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구나. 이건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묘사로 하면 청소부가 하늘을 청소하고 있는 것 같네. 이거는 묘사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묘사의 방법을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파라면 파란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다. 고추가 주인이 멍석에다가 그걸 말리기 위해서 널어놨는데 일광욕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광욕 하는 고추. 아내가 고추를 멍석에 널었다 보다는 아내가 고추를 일광욕 시키기 위해서 멍석에 널었네 하면 그래도 조금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요. 민물고기 몇 마리가 낯선 인간을 경계하며 헤엄치고 있다. 이게 이러한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구성, 제재, 조직, 유기체, 체계 있게 배열. 문맥이 통하지 않으면 이거는 글이 안 돼요. 그래서 구성 과정의 유의점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까 건축으로 비유했잖아요. 글 쓰는 것을. 이게 건축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대지를 선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 시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것들을 건축은 저러한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데 글 쓰는 데는 저러한 단계를 꼭 안 거쳐도 됩니다. 수필은 순서가 뒤바뀌어도 됩니다. 준공부터 해도 돼요. 준공부터 하면 결론이 먼저 나오겠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벽, 지붕, 대문 그랬는데 제일 먼저 꼭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어느 것을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글을 쓸 때는. 순서를 고집하면 오히려 진부한 글이 되고 맙니다. 수필의 제목을 잘 달아야 돼요. 장명을 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는 장명가한테 부탁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부르기 쉽고 쓰기 쉽고 읽기 좋으면 읽기 편하면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수필이 제목 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유명론이라고 하는 거와 실명론이라고 하는 거와 허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것으로 제목을 잡아야 좋을 것 같아요? 예, 2번째 거예요. 실명론으로 잡아야 됩니다. 저기 보세요. 유명론은 어떤 향기, 실명론은 매화 향기, 허명론은 황홀한 향기 속에 묻혀. 2번째 거 너무 허무맹랑한 그러한 수필의 제목을 사용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필 발전을 위한 모색을 한번 해봅니다. 수필가는 작품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내가 수필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 수필을 세상에 내놓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신변잡기는 추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변잡기 자기 이야기만 쭉 늘어놨는데 주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글은 그 다음부터 안 읽습니다. 자기 변호를 한다든가 부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필을 쓰시면서 날카로운 일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감성과 객관적인 이성을 잘 조화시켜야 되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모델을 자기 나름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문성을 지녀야 됩니다. 수필가라고 하는 말만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허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수필을 읽히게 하는 매력입니다. 일단 제목을 매력 있게 지으시고 효과 있는 서두로 시작을 하시고, 그러니까 서두를 시작할 때 그 인용문을 쓰는 것은 아주 좋지 않아요. 따옴표를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서두에. 그 다음에 종결은 여운 있게 해놓아야 독자들이 더 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까 요건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퇴고를 잘 하셔서 오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탈자가 있어도 안 됩니다. 문맥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고의 중요성을 10분 이해하시고 금방 내가 썼다고 그래서 발표하려고 하지 말고 이틀간 여유를 두고 일주일간 여유를 두고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다 판단되시면 그때에 발표를 하십시오. 중언부언 말씀을 드렸는데 수필을 쓰시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수필도 시와 못지않은 그러한 자기를 나타내는 글로서는 아주 가치가 있는 글이니까 수필을 쓰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한 문희붕 수필가의 강의 수필쓰기라는 내용으로 잘 들었습니다. 좋은 수필을 쓸 수 있는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아트 체인지업 대전문학 아카데미 하정 문희붕 수필가 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